이어서 다음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크롤링 시간에 시각화했던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거를 주피터에서 시각화 자료로서 인베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롤링을 통해서 멋있게 워드 클라우드를 실행을 해놓고 보고서나 문서 자료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로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주피터만을 활용해도 되지만, 외부 자료를 인베딩하는 경우에는 주피터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뉴스 기사 크롤링을 통해서 특정 뉴스의 키워드를 검출해내는 워드 클라우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롤링 코드를 작성해주고 텍스트 정제 함수를 달아준 다음에 텍스트에서 형태소를 추출하고 그 형태소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예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자기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주피터 파일 혹은 시스템 경로에 워드 클라우드라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생성된 워드 클라우드.jpg 혹은 png 파일을 이런 식으로 현재 내가 실행하고 있는 주피터 파일에 같은 동일 경로에 img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굳이 img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img라는 폴더 안에 저희가 만들어냈던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미지 폴더가 없으면 생성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런 식으로 주피터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면 JPG 혹은 PNG 등의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시전 트리 같은 알고리즘을 시각화하는 경우에 저런 식의 이미지 생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모델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회귀 분석 그리고 언더피팅,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모든 모델링 문제에서 검증 곡선을 활용한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에 그걸로 주어진 데이터를 얼마나 잘 피팅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트레이닝 스코어 혹은 트레이닝 샘플이라고 했었고,
처음에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를 분리했을 때 평가만 하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 셋이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 셋으로 훈련된 모델을 평가하는 테스트 스코어 혹은 테스트 샘플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가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혹은 이 그래프와 반대로 된다면, 여기가 벌어져 있다면 반대로 언더피팅이 된 상황이겠죠. 이런 편향 분산 트레이드 오프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작업은 컴퓨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이곳으로 할지 그리고 이곳으로 할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런 모델이 잘 학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이런 파라미터 튜닝이 있다고 했었고, 회귀 분석의 경우 에러를 최적으로 피팅하는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RMSE 혹은 MSE 혹은 MAP 등 이런 지표로 모델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혹은 R제곱 스퀘어도 있겠죠. 자, 이거는 예측에 관련된, 주로 회귀 분석과 관련된 문제였고, 이번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분류 모델 평가 기준인 컨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수업을 듣지 않은 분은 이 슬라이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컨퓨전 매트릭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의 핵심은 TP 그리고 TN만 가지고 어큐러시를 구하는 1차원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서 프리시전이나 리콜, 그리고 더 나아가서 F1 스코어 같은 평가 기준으로 이 모델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더 깊게 평가해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평가하는 자료, 지표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이번에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데이터셋이 아니죠. 자, 아이리스 데이터셋,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데이터셋이죠.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분리를 하면 이게 어떤 데이터였냐면, 붓곳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그 종류들의 밸류 값들이 이런 식으로 4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단순하게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20곡의 알고리즘이라고도 하죠.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예측을 했는지를 평가하면 이런 식으로 98%에 육박하는 결과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서 과연 어떤 변수들이 스무고개에 활용이 됐는지, 컨퓨전 매트릭스는 어떤지를 단순히 이런 콘솔로 찍어보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비즈라는 알고리즘을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디시전 트리를 비주얼라이징하는 예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의 각 단계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기가 되고 있는지도 관찰이 가능하죠. 자, 샘플의 위에서는 샘플이 분기하는 게 71, 34, 34, 37 이런 식으로 잘 분기가 되고 있다가 여기서는 샘플이 4개, 4개 이런 식으로 소수로 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셋이 150개밖에 안 돼서 평가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런 식으로 샘플이 분류가 된다면 과적합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의 시각화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sklearn에 들어가 있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예쁜 형태로 프린트가 가능하죠. 위에서는 어큐러시가 0.97이다, 0.98이다 라는 것을 숫자로만 보여줬다면 조금 더 나은 형태로 보여주게 되죠. 간단하게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밑에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자, 어쨌든 매트플롯립을 이용을 하면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런 식의 코드로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아름답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더 쉽고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겠죠. 하지만 이 코드는 직접 작성한 코드인데 매트플롯리브를 조금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코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을 2번 돌아서 2차원의 그림을 그리는 포문을 작성을 했고 그 각각의 포문을 2번 돌면 이런 2차원을 전부 다 아이터레이트 하게 되겠죠. 그 각각을 아이터레이트 하면서 텍스트라는 오브젝트를 붙여주면 여기 돌 때는 16을 붙여주고 여기 돌 때는 0을 붙여주고 여기 돌 때는 0을 붙여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코딩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한 번씩 해석해 보거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단 2줄에 걸쳐서 쉽게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cikit-plot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별다른 걸 입력하지 않아도 색깔로도 시각화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레이블도 달아주고 훨씬 이쁜 모양이 시각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scikit-plot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디시전 트리뿐만이 아니라 딥러닝을 통한 분류 문제에서도 아주 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우시안 NB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K nearby classifier 같은 기본적인 그러나 성능이 좋은 분류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분류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모델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잘 정제해 놓고 핸들링을 해 놓은 다음에 여러 개의 분류기를 한꺼번에 돌려본 다음에 각각을 평가하거나 혹은 하나의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 개의 분류기가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눈에 놓고 봐서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고 시각화 역시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류를 한 결과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같은 경우엔 100%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 98%, KNN 분류기도 98%. 알고리즘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 전부 다 오버피팅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분류 모델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 컨퓨전 매트릭스에 기반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평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ROC 커브라는 것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OC 그래프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어렵게 써놨지만 이 그래프에서 왼쪽 상단으로 그래프가 치우칠수록 이 마우스 움직임처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치우쳐서 그래프 아래에 있는 공간이 넓을수록 더 이상적인 분류를 했다라는 평가 기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이 글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 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류 A 혹은 B 혹은 C를 평가하는 기준이 확률이라고 할 때 50%가 넘으면 A다, 50%가 넘지 않으면 B다 라는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을 50%가 아니고 40%, 30% 혹은 60%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바꿔도
분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지고, 이때 분류가 잘 됐다의 기준은 어큐러시가 아니고 false positive rate랑 true positive rate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평가 기준이 되는 확률값, 예를 들어 50%가 넘으면 A다 혹은 B다. 이 기준값을 바꾸면서 그때그때마다의 요 false positive rate, true positive rate의 비율을 평가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게 왼쪽 상단에 가깝다는 얘기는 확률의 기준을 아무리 바꿔도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컨퓨전 매트릭스의 재현도 혹은 정밀도 혹은 민감도와 특이도, 이런 수치들이 모두 골고루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래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ROC 커브를 훨씬 더 많이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학습했던 분류기들을 ROC 커브로 그렸을 때 당연히 오버피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왼쪽 상단에 붙어버린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의사결정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K는 분류기도 마찬가지죠. 실제 ROC 커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검색을 해보면 보통은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을 놓고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파이썬으로 그린 것 같죠? ROC 커브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에다가 그냥 데이터만 넣은 것 같네요. 자,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에서도 이런 플롯 ROC 커브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를 평가하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컨퓨전 매트릭스 그리고 ROC 커브 같은 분류 모델 평가 기준을 봤었고, 전체적인 분류와 회귀 모두에 포함되는 전체적인 기준 중에 하나인 파라미터 튜닝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파라미터 튜닝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플롯 러닝 커브라는 거를 이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모델이 들어가고 x 데이터, y 데이터가 들어가죠. 이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러닝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아까 설명했던 대로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은 분산이 아니라 편향이 높은 상황이죠. 반대로 오른쪽이 벌어진다면 편향은 낮고 분산이 커진 과적합의 형태겠죠. 현재는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80개가 되기 전에는 언더피팅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적어도 트레이닝 샘플이 이 정도는 돼야 제대로 피팅을 하는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버피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더피팅이 없어지겠죠.
사실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이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언더피팅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그리고 머신러닝에 시각화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